지금부터는 양일국 박사님,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강의를 통해 갖고 우리의 시야를 좀 띄워주시는 분인데, 양일국 박사님은 오늘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제 정치적으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유죄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따져보니까 딱 443일입니다. 443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야, 이게 어떻게 계엄이 무조건 내란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그랬는데, 막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고 이상민 장관 판결 나오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잡아가는 것 같더니만, 그러더니만 결국 오늘 무기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대통령의 탄핵이나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리는 그 전례들을 비추어 볼 때 역시 오늘의 판결도 예. 어떤 법리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징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저 지규현 판사께서 약간 뭐 이제 전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좀 쇼맨십을 동원한 측면이 좀 보였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그 찰스 1세가 의회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군을 보내서 예. 뭐 겁박했다가 뭐 사형을 당했다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부분이 한편으로 아 맞아 어렸을 때 저거 배운 기억이 예. 있지 뭐 이렇게 떠올랐으면서도 예. 한편으로 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준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부의 어떤 대들거나 기존 정권의 어떤 논리의 어떤 법리로서 법관으로서 저항하는 포지션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규현 판사는 오늘 적어도 오늘은. 예. 근데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뭐 과거 영국의 찰스 1세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문제가 됐듯이 뭐 오늘 판결도 뭐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 딱 얘기 들은데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 찰스의 1세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금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참 한평생 존경했던 김동길 박사님 강연을 떠올렸어요. 네. 그분이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강연에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제일 많이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총장도 못 하셨어요. 예. 그분이. 근데 이제 후배나 지인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김동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니, 야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 욕하지 마라. 지식인은 그 왕이 권좌에 있을 때 욕하고 감옥에 가야 지식인인 거지.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 헐뜯고 욕하지 마라. 그거 창피한 줄 알아라. 오늘 지규현 판사에게 제가 역사 얘기를 뭐 굳이 하나 답가로 한다면은 예. 예전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에드워드 코크라는 영국의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임스 1세하고 한판 붙었어요. 제임스 1세가 왕이 포고령이라는 형식으로 예. 법관들이 결정한 그 법을 바꾸려고 드니까 왕이라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 대들었어요. 나에게도 이 짐에게도 이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코크 대법원장이 왕에게도 이성이 있는데 지금 법리를 다투는 이성은 아티피셜 리즌이다. 숙달된 이성이 필요한 거지 당신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괘씸죄로 이제 대법원장에서 해임되고 다시 의회로 가가지고 끝까지 왕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권리 청원이라는 것을 그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들이대고 당신 그럼 못 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정한 법관과 사법부를 존경하는 거지, 권력의 입맛에 딱 맞는 판결문 들고 와가지고 역사의 강연은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판국에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오늘 지규현 판사의 판결문 일부가 뭐 단순 가담한 사람은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국힘은 처벌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접근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돼서 합심을 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래 지규현 판사가 단순 가담은 괜찮다 그랬어. 그러니까 국힘은 괜찮은 거지 우리는 괜찮은 거지. 바로 이런 보수 우파들 소나기가 내릴 때 뭉치지 않고 제살궁리만 하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항소심에서 다퉈볼 부분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다퉈야죠. 오늘 판결문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 같은 플랜을 짜놓고
12.3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 예.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그 부분은 좀 다투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실탄을 소지하지 않고 국회에 갔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장기 독재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실탄도 없는 군병력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면 왜 무기징역이에요? 바로 이렇게 법리를 따지고 대들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음흠. 아니, 그럼 무기징역이라는 판결과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의회에 군을 보냈다는 그 형식이 무기징역을 줄 만큼 큰 중죄냐?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단순 가담은 괜찮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죠. 이런 오합지졸 시정 잡배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김용현 국방장관 또 나머지 분들도 선고가 좀 나왔는데 좀 유죄와 무죄가 좀 갈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뭐 단순가담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가담이냐 아니면 의지를 가진 목적을 가진 그런 가담이었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판결에 대단히 좀 정치적인 징벌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주도했으니까 예.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그러면 저 국방부 장관은 30년 받았나요? 근데 저는 이거 뭐 30년을 받았건 무기징역을 받았건 우리가 예.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다. 어허. 아니 뭐 대통령을 정말 무기징역 또는 뭐 국방부 장관을 30년씩 감옥에 넣겠습니까?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빨리 정권을 찾아와서 예. 사면의 형식으로, 아니 좀 이렇게 펜앤마이크나 이 우리 우파 진영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곧 열심히 절차 탁마 실력 양성, 이승만의 실력 양성으로 우리가 정권 찾아와서 명예회복해 드리겠다. 조금만 들어가 계셔라. 우리를 믿어라. 뭐 그런 리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래서 30년은 너무 과해요. 뭐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 안 줬는데 이번 너무 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울고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프레임을 깰 리더십인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번 중형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중형이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많이 15년 나왔죠. 구형했는데 23년을 받았죠. 그때도 그 아주 권력의 향배?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권력의 향배와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들고 나온 어떤 판사가 이진관 판사입니다. 정말 엄숙한 표정으로 마치 정의의 무슨 칼날을 휘두르는 것 같은 표정이 좀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그런 표정과 눈물이라는 건요, 예. 본인이 정말 서슬퍼런 정부에 대드는 저항하는 판결문을 갖고 왔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지. 자기가 목숨을 걸었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엄의 의도가 지금 뭐 국헌문란 내지는 뭐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이 엄청나게 다퉜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12월 3일 당일에 국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알고 먼저 와서 이렇게 운집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뭐 총뿌리를 잡고 막 흔들고 실탄도 없는 군인들. 예. 그럼 과연 그 현장에서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가 좀 헷갈렸다는 좀 소감이 좀 소외가 있고, 과거에 그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제 중형을 선고했을 예, 때 이제 예. 논리가 뭐였냐면, 계엄 선포라는 그 자체로 외포심 내지는 그 두려움을 느낄 만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은 그것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계엄하고 지난 12.3하고 계엄이 단어로는 같은 계엄이지만 우리에게 실제 피부에 와닿았던, 평범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았던 그런 강도가 과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는 대포를 쐈습니다. 예, 청와대 조준이라고 대포 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우리 군 병력끼리 교전을 벌이기도 예. 하고. 근데 지금 12월 3일에 뭐 제 많은 지인들이 뭐 이렇게 전날 술 마시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뭐 계엄이라는 게 있었다더라, 뭐 사후에 알았던 경우도 일찍 많고. 주무신 분들은 아예 몰랐죠, 뭐. 예. 그리고 뭐 누가 다치거나 뭐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못 없죠. 들었고요. 그래서 같은 계엄이라고 명명이 돼 있지만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엄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뉘앙스나 과거 역사에서의 계엄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게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법이란 게요,
똑같이 빵을 훔쳐도 예. 배가 고파서 훔친 사람하고 뭐 그냥 절도 자체가 취미인 사람하고 이 형량이 다르지 않겠어요.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걸 무슨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뭐 그때 계엄하고 지금 동일선상에서 무슨 역사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접근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재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왜 12월 3일에 그런 계엄을 한 것이냐? 그 수원 선관위는 뭐 대체 왜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규명이 될 걸 기대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생방송으로 끝까지 선배님하고 봤습니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은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전혀 나오지가 예, 않았죠.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을 다퉈야 되는 거죠. 선관위 왜 갔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을 놓고 예. 지금도 사실 그때 드라마나 영화들이 가끔 나와요. 예. 그만큼 현대사에서 가장 흥미를 이제 끄는 부분인데 김재규 뒤에 미국이 있었느냐. 지금 정치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분분한 논쟁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일설에 따르면 무슨 얘기가 뒤에 이제 후일담으로 나오냐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김재규에게 뭐 시해를 종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미국이 김재규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자꾸 흘려줘서 김재규의 충동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정치학적인 분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은요. 예. 그 12월 3일에 있었던 그 일을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뭐 12월 3일에 선관위에 간 의도는 뭐 이런 것이지만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엄까지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라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 그렇게 증언한 분들이 증언의 일관성이 지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 아니에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며칠 지나서는 아니 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 뭐 이렇게 좀 증언이 오락가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가 명백하게 어떤 그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우리가 좀 전열을 다듬어서 논리적으로 잘 싸워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라면 결국은 법리로 싸우는 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라면 예. 어차피 정치적인 재판이라면 아무리 저 합리적이고 합당한 법리를 들고 오면 뭐예요? 정치적인 판결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 우파 진영 내지는 제 국민의힘에게 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우리는 직접 가담한 거 아니니까 우린 괜찮지라고 캐물을 게 아니라 예. 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돌아보죠.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저는 과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민들과 국민의 여론, 지지층 이런 것들을 안 챙긴 죄과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대통령이 당선된 지 근 1년이 돼 가는데 아침 출근길에 그 라디오 방송, 교통방송에선 김어준이 나왔죠. 그 예. 아침 출근길에 그 라디오라는 게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예. 그거 신경 안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과거의 정부의 경험을 볼 때 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또는 뭐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러면 응당 광장을 채워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제한군인회, 예. 유기적인 협력이 됐나요? 또 각계 전문가들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가 한 행동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파할 논객들 전문가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조차 그런데 안 나갔습니다. 좀 뭐 오늘 또 날이 날인 만큼 제가 좀 날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 그 백분 토론의 그 우파 논객이라는 사람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발음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고 연령이나 뭐 발음이나 전달력이나 호소력 빵점인 사람들만 섭외했다는 걸 못 느끼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나한테 섭외가 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녕 모르느냐. 그 좌파 쪽 패널들은 날 서고 젊고 예리한 사람이 나와요. 예.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자가 좌파 패널이 비판을 하면 맞장구 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했죠. 뭐하러 나가요? 그럼 그 방송에. 아니 보통 우리가 선배님 방송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한 사람 그 사람만 나오면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교수나 뭐 전문가 한 사람 그게 2인 1조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제가 윤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침에 어디 출근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패널 4명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맞장구를 치고 서로 격려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방송 그렇게 여론을 신경 안 쓰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이거 좀 날선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날선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아니 예. 체포하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사관들이 아니 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판단 착오일 수도 있고 그뭐 따져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계엄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종료하고 원상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되고요. 대통령이 있는 저 용산으로 쳐밀고 올라가는데 정말 그 모세의 기적처럼 시위대와 뭐 윤 대통령 지지 세력처럼 보이던 분들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저 장면이야말로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왜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의 정치인이 명백히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갈 때도 시위대가 그렇게 길을 터주지 않아요. 명백하게 죄가 나와도 막 백합꽃을 주고 울고 그 사람을 열사나 희생자로 만듭니다. 갑자기 한명숙 그 감옥 갈 때 또 자, 조국 감옥 갈 때가 떠오르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예. 겁니다. 아니 왜 저 윤 대통령 잡아가려는 저 조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 막는 조직은 저렇게 할 일 없이 무너지느냐.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린 사람을 아무도 보상하지 않으니까 그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가 있던가 인생이 망가져갖고 쇠락해버리고. 아니 우리 우파 진영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지금 저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다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군인들 누가 보상해 주나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뭐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그걸 의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판결 단순 가담은 괜찮은 거니까 우리 당이 해산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한테. 지금 당장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든 명예회복을 시키고 어떻게든 동지를 살릴 고민을 해도 부족한데 예. 꼬리 자르기 하고 저만 살겠다는 거죠. 그 빌어먹을 정무적 판단.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이미지가 거칠어져요. 의원님 광장에 나가시면 안 돼요. 광장에 나가시면 괜히 또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엮여서 이미지 안 좋아져요. 자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배척하고 아침 라디오 100분 토론 이런 데 아무나 나와서 떠들도록 방치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파 진영이. 진짜 이 우파 진영에 대해서 아주 날선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지금 법리를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예, 댓글창에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식물정단 해산해버려라 막 그런 얘기하고 국힘이 가망이 없다 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대안이었기 때문에 국내임을 좀 잘 고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온몸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뭐 국힘에게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다소 말씀드리면 네. 뭐 좀 전에 패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그 의회 권력에게 큰 힘을 실어준 게 이제 87 체제라고 그렇죠. 불리는데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정부를 연달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의회가 감히 행정부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부의 권한은 가능한 한 이제 약화시켜 놓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놓은 꼴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주 그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중의원을 해산시켜 버리고 재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도 원래 있었어요. 대통령은 예. 의회 해산권이 없고 그저 다수 야당이 어떤 법률을 내면 거부권 행사하는 소극적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학계가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지 그저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의 그 중도층을 포섭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앞에 지금 속수무책 무너져 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2005년에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총리 되자마자 이제 우체국을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공약을 냈어요. 우체국이 아무래도 너무 관료화된다. 예. 근데 이제 그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우체국 민영화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중도층은 민생을 원한다 이렇게 되던 거예요. 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숫자가 한 37명이었을 겁니다. 그때 고이즈미에게 대들었던 반대파가.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어떤 판단했냐면 중도 지금 총리가 국정을 수행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이야기한 우체국 민영화를 내부에서 동의해주지 않아? 이런 놈들 데리고 내가 무슨 정치를 해? 그래서 해산시켜 버렸어요, 의회를. 오호.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그 고이즈미에게 대들었던 그 37명의 지역구에 예. 슈퍼스타급 후보를 공천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37명이 다 날아간 거죠. 예. TV에 자주 나오고 인기 좋고 젊은 후보들을 공천해 버린 겁니다. 그걸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자객 공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압승했어요, 고이즈미가. 그 이번에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중의회를 해산시킨 이유가 뭐냐면 다카이치가 너무 보수파다. 예. 너무 친미로 내부 비판이 간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 다카이치를 싫어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 저항이 오니까 그래? 그럼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 국민의 뜻을 묻겠다. 너희들 나한테 대들지 마라. 국민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지금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선까지 국민들이 밀어준 거죠. 예. 자, 과거에 그 고이즈미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데 16일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으니까 이상한 당대표 잘못 만나면 1년이고 2년이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끌려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걸 지금 몇 번이나 반복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 불러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내로라는 헌법학자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네네. 그런 분들 모셔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인사 고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정말 저희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이제 강조해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인사 고과가 없는 조직을 위해 누가 충성하겠어요? 누가 바닥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멸시와 수모를 견디면서 보수파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 지금 뭐 누가 보상받았냐는 거예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여러분. 아니, 제가 여기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들.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이제 뭐 대통령에게 좀 자문을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에게 응당 자리를 줘야 한다. 예. 그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 들은 반응은 뭐 그분들이 뭐 자리를 탐하고 뭐 캠프에서 뛰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안이한 사고 방식이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검찰 조직이나 저 비슷한 검찰 조직하고 생태가 비슷한 게 조폭이죠. 상명하복. 예. 뭐 형님을 위해서 뭐 목숨 바치고 뭐 예. 그런 그 상명하복과 엄정한 기강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조직이 이제 검사 조직이나 뭐 병원의 의사 조직이 그래요. 근데 그런 조직에 계셨던 분들은 특히 현실 정치에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검사 시절에는 전화 한 통이면 착착 움직이고 자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면 양옆으로 줄 쫙 써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뭐 몇 기 누구라고 합니다. 그래 잘생겼네 이리 앉아. 그런 게 검사 조직에서는 기본 제공이 되지만 현실 정치는 그게 안 돼요. 응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매서운 현실 정치의 논리를 우리 우파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인물을 키워야 되고 정당한 보상과 인사고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징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더 깝깝한 노릇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완전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여걸 휘하에 완전히 보수파 그리고 미국과 완전히 밀접해가지고 이 동북아 질서를 이제 재패를 하게 될 텐데 한국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금 재판의 위기,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재판에 가서 온갖 지금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앉혀놔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뭐 양다리 외교 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전임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고 거기다가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유가 어떻게 인식이 될지. 저도 오늘 좀 뭐 마음이 편치 않고 이래서 오늘 댓글창을 자세히 못 보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마 야 그 뭐 탄핵이라든가 뭐 계엄 이런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인데
왜 그저 국제 정치 논평하는 양일국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지금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장면 하나를 제가 좀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예.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그거 민주당이 만들어갖고 거의 뭐 저도 그 원안을 봤어요 국회에서. 근데 언론 보도된 거 허접하게 그 근거 자료랍시고 인쇄해서 만든 정말 날치기 날림 저 탄핵 발의안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여러 사유가 거기 나오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일 편향의 가치 외교를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함으로써 예.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익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게 초안이었어요. 그 두 번째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예. 삭제했을 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너무 본색을 드러내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정체를 다 들통났다 그거죠. 그러면 이번 탄핵이 국제정치 사안이었다는 명징한 증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희망적인 관측과 불안한 관측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 이것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국제정치 사안이 거대한 그 하늘 위에 두 마리 용이 맞붙고 있는데 정말 불똥이 대한민국 여의도로 튄 것이라면 예. 그럼 결국은 그 하늘 위의 용 중에 센 용이 이길 테니까 대한민국은 뭐 한미동맹 기본이니까 미국이 중국을 언젠가 제압을 하고 국제 정치의 질서를 평정하는 날이 온다면 이 사태도 자동적으로 맞물려 끝날 거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일단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불안한 관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우파 진영 일부에 예. 미국이라는 그 최강 대국이 초법적인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야. 뭐 정상화해주지 예. 않겠냐는 그런 일각의 기대가 절실한 그런 기대가 있다는 점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만 오늘 한번 좀 저 양일국이 저놈도 배신자야 이러지 마시고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오랜 그 국제 정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셀렉티브라는 아주 그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골라가며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의 전폭적인 개입을 한다든지 미국의 그 대외적인 위신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대외적인 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길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비셀렉티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장에서 열심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 볼 때마다 추운 겨울에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예.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볼 때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아서 안정적으로 한미동맹 기주하에 정말 탄핵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권 세력이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일한다면 그걸 제일 궁금히 여길 겁니다. 자 그런데 거리에 우리 애국자들, 우리 태극기 세력의 애국심과 한미동맹의 그 가치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예. 그러나 저분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이고 무서운 질문이 뒤따라 올 거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를 좀 주저주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란의 앞에다가 지금 항모를 두 척이나 갖다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개시를 못하는 거는 이란을 레짐 체인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권을 받을 세력이 정말 확실하게 친미로 그리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자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을 그 위험한 작전을 강행한 것이 예. 단지 대한민국이 우방이라는 가치, 정신적인 이유만으로 그 위험한 작전을 강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세계 전략과 예. 소련의 남진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국제 정치적 필요 거기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미군의 감성과 미군의 믿음을 샀던 대한민국의 처절한 노력이 맞물려졌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해병대 용사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인천에 상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대에 불을 켜고요. 그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켈러 했어요. 부대가 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6.25가 터지고 나서 3일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저 비공식적으로 그 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저 지금으로 치면 노량진 있는데 한강 예. 그분을 시찰을 했는데 거기 구덩이 속에 그 소년병 하나가 씩씩거리고 있는 거 어린아이가 그 메가더 장군이 어이가 없잖아요. 예. 동료들 다 죽고 수도는 이미 뺏겼는데 야 부관 저 꼬마한테 물어봐라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꼬마가 하는 대답이 가관인 거예요. 나는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놈 봐라. 야 부관 물어봐라.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 그래라. 그럼 그 꼬마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요 또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꼬마가 탄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이 지금 절차탕마 실력 양성의 부분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드린다면 이런 거죠.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집회하고 예. 또 저녁 식사하면서 야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 거냐. 사법부는 어떤 식으로 고치면 더 좋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아이디어가 신이 나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너는 이쪽 전문가니까 네가 이쪽에 한번 국가 개조 또는 국가 정상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낮에는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농사 짓고 싸우며 건설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예, 맞아요. 그 당시에 구호였습니다. 집회만 예. 할 게 아니라 집회하면서 국가의 새로운 플랜을 만들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가능하다면 미국 쪽 인사도 불러갖고 좀 조언도 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수권 세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 노른자 위에 국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꼬리 자르게 하려고 그럼 저희는 괜찮은 거죠? 이러고 있는 오합지졸 말고요. 그 거리에서 애국 시민들이 집회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려와서 이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같은 얼굴만 나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저도 진짜 거리에서 연설 뭐 집회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맨날 같은 분들만 나오니까 저분들하고 또 같은 얘기 해야 되나? 좀 뭔가 새로운 그 방금 말씀하신 비전에 관한 그런 분들이 너무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 비전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심히 예. 우리 뭐 태극기 들고 길거리 누비는 젊은 청년들 예. 좋은 자리도 좀 주고 또 뭐 의무로 뭐 대놓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무로 어디 좋은 기업체에서 좀 취직할 때 좀 뭐 의무로 가산점을 좀 준다든지 해서 우리 편을 키워야 돼요. 예. 그리고 좀 뭐 이거 제 선배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체로 우파들의 브레인 이 인력풀이 좀 좁아요. 저도 사실은 좁아졌죠. 예, 저도 사실은 뭐 그 이제 어느 순간 저 선배님들 이렇게 음료수 들고 이렇게 심부름하기 바빴다가 저도 이제 사실은 약간 선배보다 후배가 많아지는 애매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 예. 저를 포함해서 좀 뭐랄까요 사고 방식이 좀 경직된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저 젊은 청년들 톡톡 아이디어 튀는 그 청년들 들러리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권한과 자리를 주면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미국이 베트남을 이제 어벤던 방기했습니다. 예. 미국이 힘이 없어서 베트남을 버렸는가 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힘이 넘치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정말 맘만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거 직접 개입해서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수권 세력으로서의 면모와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또 역으로 말해서 그만한 정도의 자립 자강의 능력이 없는 집단을 미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뼈저리게 반성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엉터리 뭐 재판 또 윤통의 그 마지막에 속상한 그 표정 그런 거 보면서 울분도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뭐 동네 집에 가는 길에 뭐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또 화풀이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떠서 좋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전문가들하고 한번 모아보자. 이런 우리가 희망을 자꾸 가져야지. 여기서 무슨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저는 괜찮은 거죠. 위원정당 해산 그거는 이제 괜찮은 거죠. 그 저런 오합지조를 데리고 우리가 국가를 새로 살리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얼마 전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마두로를 축출했는데 우리의 순진한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마차도한테 권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예. 미국의 세계 전략을 또 보면요. 키신저 때부터 그렇게 정의나 윤리 도덕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누가 실력이 있느냐. 그게 사실이죠. 예. 현실이죠. 우리 오래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장 독립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이보게 지금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이길 실력이 있는가? 실력이 없다면 입은 다물고 절차탕마해서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 공부하라고 그랬고. 그게 실력 양성론입니다. 예. 오늘 뭐 443일 만에 재판 결과 물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된 예상은 중형이지만은 했지만, 예.
오늘의 이 상처와 이 울분을 우리 건설적이고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제발 좀 국민의힘이 그 실력 양성의 핵심에 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개한테 한번 물렸다고 그 앞에서 이제 개를 무서워하면서 덜덜 도망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를 갖다가 버르장머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몽둥이를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뭐 저를 불러주신 이유 뭐 밥값은 해야 되니까 일단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건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한미일의 그 협력의 상징이란 뭐 캠프 데이비드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 중에 하나죠. 한미일의 협력을 그렇죠. 정례화한 그 어떤 제도 그것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거 가면 자체가 날아갈까요? 일단 미군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에게 우호적인 지도자였는데 이번에 무기징역을 받았네. 예. 이렇게 되면 미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짜 놓았던 그 제도와 협력의 틀의 그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좋죠. 그게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그 점이 제일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이것이 국제 정치적 사안이라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북중러가 한 발짝 우리 체스나 바둑으로 치면 북중러가 영토를 한 발짝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서해상의 구조물 문제라든가 서해 그 영해 문제, 기타 뭐 중국의 그 저강도 도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북중러의 영향력이 한층 강해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또 세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 접점이 우리가 좀 약화될 것이 좀 우려되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가 내심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좀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간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뭐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뭐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적절하게 좀 명예회복해주면서 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을 아마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무기징역을 때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하고 우리가 이게 대화가 잘 통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이 지금 뭐 열세에 몰려 있지만 우리의 강점이 뭐겠어요? 국제 네트워크죠. 우리 국제 네트워크를 좀 동원해서 지금 단순히 우리 먹고 살기 바쁜 그 바깥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뭐야? 내란? 무기징역? 이거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날 나라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네트워크를 좀 동원해 갖고 지금의 이 내란 판결은 상당히 논쟁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뭐 아까 말한 수원 선관위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분들의 그 증언의 일관성 문제라든가 아직 다퉈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설마 아니 2026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겠느냐 이 사람들아. 그건 직연도 인정 안 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우리 우방들이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우리의 우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파 진영이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펜앤마이크가 준비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우리 청년들 진짜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이 청년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들의 어떤 연설과 그들의 메시지를 한번 좀 경연대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홍보 영상 나옵니다. 영상 나오면은 여러분 주변에다가 그거 보시자마자 바로 뿌려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똘망똘망하고 이 친구는 반드시 우리 우파 진영의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펜앤마이크 이 연설 대회에다가 꼭 좀 출전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양울국 박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패널들 모셔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께 전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리덤님 직원을 쏟아내는 지도자 그렇다고 해서 글쎄요. 아니 뭐 어떤 댓글창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 핵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이 핵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무슨 뭐 책을 많이 봐야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저 눈앞의 이익을 잠깐 잊으면 돼요.
지금 내가 뭐 이 방송 뭐 국힘의 제 동료들도 많이 보겠습니다만 예. 이거 내가 국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내가 한 자리 할 텐데 그런 마음 버리면 돼요. 그럼 다 핵사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 우리 국힘의 그 고매하신 국회의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지금 우리가 저 제대로 인물을 키워내서 대통령 옹립한 거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꿔온 겁니다. 윤석열 그렇죠. 후보를. 예. 대통령을 2번씩이나 지금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저 국회의원 하고 싶으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저 그 전두환 대통령 때요. 그때 무슨 장영자 사건이니 뭐 이런 게 해서 예. 시끄러웠을 때 예. 비서실이 전체 사직서를 냈어요. 제가 각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그러니까 일개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들도 자신이 뭔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사직서라도 내는 성의를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 없나요? 아니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론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가 회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좀 달래고 각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대통령님께서 꼭 그 정책을 강행하셔야겠다면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 뭐 소문에 따르면 술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술 한잔 대적하면서 저 사나이 대 사나이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그저 그 국민의힘 안쪽에 거대한 야당이 하나 또 있었다는 느낌밖에 저는 없거든요.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위원정당 해산 안전한 거지 이러고 앉아있는 당을 예.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국회의원 그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2번이나 이렇게 중징계를 당하고 이러는데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겠다. 우리가 저 중진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와서 대통령을 2번이나 지키지 못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되겠다.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저 금산의 유진산 선생 같은 분들이 예. 그래 내가 뭐 대통령도 나가고 그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유진산 선생 같은 사람. 근데 지금 국민들이 40대 젊은 피를 원한다. 내가 물러나겠다. 뭐 그런 감동적인 정치 없냐 이겁니다. 야, 양 박사님 강의는 논평이라보다는 거의 강의에 가까운 말씀들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후리덤님, 성루디아님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또 이준호 대변인 모셔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또 민주당의 지금 상황들 또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혹시 못 누르신 분들은 꾹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결국 자유와 인권 그리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보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오늘 좀 상심이 크시겠지만은 또 심호흡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는 그 아름다운 날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상처받지 마시고 힘내시고 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땅바닥에 넘어졌을 때는 그 땅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지옥의 한가운데를 가고 있다면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